안녕하십니까.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3차 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주제는 어떻게 도와줄까요?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의는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요?에 대해서 김은지 센터장님께서 자녀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슬픔 등의 정서적 어려움을 겪을 때 가정 내에서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은지 센터장님은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 센터장으로 계시고요.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원장으로 계시고 사단법인 마음건강센터의 센터장 또한 같이 역임하고 계십니다. 경찰청 인권위원으로 활동 중에 계시고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 재난과 트라우마위원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센터장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를 받은 마음토닥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맡고 있는 김은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많은 어머니들 지금 7시 15분인데 아마 아이들 밥 차려주고 그리고 서둘러 이 앞에 앉으셨을 것 같아요. 다들 많은 기대가 많으시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사실 우리 아이들이 겪는 문제의 대부분을 포함하는 게 우울 불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래 우리 아이가 지금 요즘 우울해 보이는데 혹은 아직은 어려서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커서 우울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들이랑 먼저 체크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혹시 내가 어렸을 때 좀 기억이 나세요?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집이 어떤 분위기였는지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엄마가 이렇게 막 나와서 수고했어 내 새끼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 어떤 경우는 집에 갔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각자의 어떤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사실 우울, 불안이라고 하는 정서는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의 그 퀄리티, 컬러, 분위기를 바꿔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옆에 사람들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로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많이 보는데 아이들이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 그리고 가족의 정서에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물어봐요. 아이가 우울하다라고 얘기하시면 혹시 어머니는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어머니들과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나는 어떤가? 내가 30년 살았을 수도 있고 40년 살았을 수도 있고 내가 살아온 그 시간, 나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그 삶의 풍경은 어떤가? 평화로운 그런 목가적인 풍경인가? 아니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은 공포스러운 숲인가? 우울하고 흐린 하늘인가? 아니면 햇살이 가득 찬 희망찬 그런 날들인가? 아이들은 부모를 옆에서 관찰합니다. 엄마가 삶을 아름답고 반짝반짝한 무엇인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아이는 그걸 배워요. 작은 일에도 불안해하고 깜짝깜짝 놀라는 엄마가 있으면 아이들은 엄마를 보면서 세상은 무섭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나의 삶은 어떤가요? 내 아이를 감싸고 있는 나의 이 넉넉한 품에서 삶이란 어떤 모습인가요? 다행스럽게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느끼신다면 우울보다는 희망에 가깝다고 느끼신다면 지금처럼 아이를 잘 보듬으면서 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나도 생각해보니까 내가 더 우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그 부분도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함께 생각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요. 그럼 부모님들이 아이가 우울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우울한 거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저는 아이랑 만납니다. 아이랑 막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면은 부모님들이 나중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왜 우울하대요? 많은 어머니들이 궁금하시죠? 왜 우울한가? 양육서적을 찾아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얘를 잘 안 돌봐서 우울해진 것 같아요. 아니, 선생님, 제가 보니까 얘가 예전에 따돌림을 당했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의 우울 불안에 대해서 늘 원인을 찾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머니들이 아이를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든 게 혹시 내가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들이 들기 때문이죠. 근데 죄송하지만 제가 여기서 어머님들의 그런 많은 걱정들의 70~80%는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질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잘 먹는다고 해결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 어머니들 집에서 많이 노력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랑 산책도 가자. 엄마가 이런 취미 가져볼 테니까 같이 해보자. 엄마 들어줄게. 무슨 일이야? 얘기해봐.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질환이나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노력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는 겁니다. 애초에 노력을 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병원에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질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은 질환마다 다르지만 생물학적인 부분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명확하게 밝혀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건 엄마가 어떻게 키웠느냐 때문에 질환이 생겼다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부분도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정신과에서는 이런 것을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인 것, 그리고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적인 부분이 같이 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타고나기를 굉장히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어머니도 아이들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애는 어렸을 때부터 우유만 잘 먹여주면 잘 자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고난 기질, 바이오, 생물학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어머니가 시댁 스트레스, 남편과의 갈등, 그래서 어머니도 우울해서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서포트를 잘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소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여러 가지 환경들이 또 영향을 미치면 이게 질병으로 빵 터지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이렇게 터지고 나면 이 사이코, 심리 그런 부분만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질환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그거 하나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줄 때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통합적으로 필요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얘를 어렸을 때 일한다고 제대로 안 봐줘서 이렇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인 여러 부분이 작용을 한 거다라고 스스로를 조금 이렇게 안심시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우울증, 불안증 있는 아이들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의 대부분은 이제 어머니들이 원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머니들이 집에서 뭘 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근데 제가 그 전에 한 가지 짚을 게 있어요. 뭐냐. 부모님이 집에서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 있는데요. 근데 먼저 이런 경우에는 꼭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혹은 때로는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인들이 있을 때 집에서 그냥 데리고 있으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극단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거겠다 하고 머리에 딱 떠오르세요? 이게 흔히 생각하다시피 아이가 이제 극단적인 생각, 그만 살고 싶어, 죽고 싶어 이런 걸 얘기할 때 자해, 기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우울, 불안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생길 때예요. 해야 하는 어떤 것들을 해내지 못할 때, 학교를 못 갈 때, 그리고 교우 관계에서 완전히 단절될 때,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빈번하게 폭력적인 상황이 생길 때, 이런 경우들은 반드시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 병원이 도움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특히나 우울증에서도 여러 가지 정신병적인 증상, 환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두 가지 우리가 아이들의 어려움은 온전히 엄마의 책임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을 데려가는 게 좋겠다. 꼭 생각하셔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편안하게 그러면 내가 엄마들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진료실에서 어머니들한테 많은 소망들을 들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불안이 높은데 불안을 안 느끼는 애로 만들 순 없나요? 혹은 얘가 너무 예민해요, 선생님. 우리 애 좀 묻어내줬으면 좋겠어요. 또는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느리고 매사에 의욕이 없는지 선생님, 우리 애를 열정적인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용감한 아이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렇게 머릿속에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 가지고 태어나는 걸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기질을 부모님들이 전면적으로 거부를 하실 때가 있어요. 원래 느리고 그리고 뭔가 천천히 하는데 즐거움을 느끼는 아이를 열정적인 아이가 돼야 돼 라고 하면 너는 잘못됐어 하는 얘기입니다. 느린 거 잘못됐어. 그럼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떤 느낌을 받느냐? 나는 생겨먹기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게 잘못됐나 봐. 나는 소심한데 용기가 없는 아이니까 잘못됐나 봐. 그러면서 스스로를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진 아이들은 대인관계에서도 소극적으로 되고 쉽게 예민해지고 그리고 무언가 세상에 자신 없게 되죠. 흔히 우울, 불안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때로는 조금 아이에 맞춰서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우리 애는 내가 이런 게 답답한데 원래 타고나기를 그런 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럴 때에는 심리, 정신과 전문기관을 방문을 해서 아이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전문가랑 상담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심리검사를 하면은 아이의 기질이나 또 나의 기질, 우리 아이랑 나랑 궁합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아이한테 과도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적정한 기대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또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돼요. 종종 어떤 엄마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크게 제가 도와줄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그 삼성 회장쯤 돼도 쉽지 않은 일이겠죠. 그쵸? 네.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 앞길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제거해 줄 거예요. 선생님, 저는 우리 아이한테 완벽한 양육을 제공해 줄 거예요. 이것 또한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음으로써 비현실적인 기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울하고 불안한 아이를 도와주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아이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밥을 먹고 있어도 엄마가 옆에서 치얼업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아이가 불안 때문에 작은 일에 대해서도 막 걱정을 해도 엄마가 옆에서 그거를 들어주고 같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엄마가 내 자신이 얼마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아이를 제대로 도와주려면 첫 번째, 일단은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지를 평가한다. 두 번째, 아이의 특성과 나의 상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약간의 디테일과 약간의 도움들이 필요하실 겁니다. 제가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아마 많은 질문을 주실 건데 그 질문들을 통해서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조금 더 코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이의 어떤 타고난 기질을 있는 그대로 좀 인정해 주면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서 어떨 때 정말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지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을 15분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 고민 사례가 있어가지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인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중학교 입학할 때까지 어머니가 병원을 오가면서 간병을 하느라고 아이를 챙겨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정말 엄마 껌딱지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애교도 많았는데 중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조금씩 아이가 변하기 시작해서 친구들도 중1 때 만났던 애들 말고는 만나지도 않고 집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하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다고 합니다. 본인이야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씩은 말도 못 붙일 정도로 기분이 다운돼 있고 또 기분이 좀 좋아지면 말도 하고 일부러 다가오기도 하고요. 요즘은 밤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큰 병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을 하고요. 혼자 있으면 슬프다 그러고 엄마가 신경 써주고 같이 있어준다고 하면 또 같이 있는 거는 싫어하고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센터장님? 사실 그 진료실에서 굉장히 흔하게 보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요 사례를 갖고 어머니들 지금 사례 들으셨잖아요. 그 옆집 아줌마가 나한테 고민 상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어떤 조언을 해줄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이제 강의한 내용을 조금 적용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아이가 이제 예전에는 어떤 아이라고 했어요? 애교가 많고 엄마 껌딱지예요. 좋은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근데 애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섬세하다는 얘기고요. 엄마 껌딱지라는 거는 약간 엄마한테 의존적이고 혹시라도 좀 약간 불안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기질적으로 예민한 부분도 살짝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살짝 불안이 있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환경적인 부분이 있어요. 초6 때 아빠가 아프셨다 그랬어요. 그쵸? 타고나기를 감수성이 풍부한 아이가 환경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경험을 하면 우리는 그 아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노력들을 줘야 돼요. 더 많이 들어주고 그리고 더 많이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되죠. 근데 어땠겠어요? 사실 아빠가 아프면 엄마는 어떻게 되죠? 집안일도 해야 되죠. 생계도 걱정해야 되죠. 아빠 간병도 해야 되죠. 그 엄마 껌딱지였던 아이가 엄마가 너무 바빠지니까 아마 얘를 지지해 줄 사람이 좀 부족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학교도 좀 바뀌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그러면서 얘가 적응 능력이 전반적으로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눈치를 채고 이제 얘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근데 얘 상태가 이미 우울한 게 많이 진행된 상태여서 엄마가 옆에서 아무리 달래주려고 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근데 이 어머니께서 노력을 하셨어요. 노력을 하셨지만 아이의 정확한 상태가
이렇게 캐치가 안 되셨기 때문에 병원을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어머님만 케어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지나갔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걸 생각을 하면 이런 순서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친구가 무슨 위험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뭐 입원이나 그런 게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병원을 가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확실히 또 센터장님 그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아이의 그런 타고난 기질,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적인 요인, 그런 상황이 어떻게 영향을 주어서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그야말로 강의 때 말씀해 주신 그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에 입각해가지고 이렇게 아이의 이해를 조금 더 도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좀 고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질문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시간 닿을 때까지 한 8시까지 한 분 한 분씩 좀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울한 아이를 언제까지 계속 공감해주고 기다려줘야 할까요? 아이가 일부러 우울을 통해서 관심을 끌려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받아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너무 슬픈 질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마가 힘이 들었으면 아이가 우울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끌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정도면 아마 어머니께서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 안 되니까 이 아이가 왜 그러나 그러고 굉장히 열심히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엄마의 마음이 그럴 정도면 이 아이도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엄마가 저렇게 생각할 때까지 아이가 우울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엄마한테 계속 우울하다는 사인을 보내고 계속 이제 엄마를 찾고 이랬을까. 저는 어머니들한테 요 예를 들어드리고 싶은데 어머니들 이렇게 밖에서 일할 때 혹은 이제 동네 아줌마나 학교 이제 아이 학교 엄마들이랑 뭐 다툼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많은 어머니들이 남편한테 이릅니다.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짜증나지 않아? 정말 문제 있지 않아?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야? 이제 이런 투정을 부리겠죠. 근데 옆에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아니 나이 40 먹은 아줌마가 왜 남편한테 저렇게 혓짧은 소리를 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힘든 일을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본능적으로 애착 대상을 찾아가요. 그리고 퇴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한테 필요한 정서적인 자원을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기 때처럼 귀여운 표정으로 나 힘들어 징징징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보살핌을 제공을 하겠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트라우마를 입으면 엄마한테 더 많은 정서적인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징징거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때 그걸 잘 채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충분히 잘 채워줘야 아이가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채워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데요. 선생님, 저희 남편은 제가 출산할 때 글쎄 친구들이랑 술 먹으러 나간 거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애착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서포트해주지 않으면 그게 또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후에 계속 우울을 조장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좀 버겁지만 이 시간을 잘 채워주면 우리 아이가 이걸 잘 넘어갈 거다 하고 믿으면서 쉽진 않지만 아이의 정서적인 니드를 채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채워주자. 그러면 잘 넘어갈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거를 애착 대상에게 충족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굉장히 그러니까 퇴행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이한테는 그게 이제 부모님, 여기서는 이제 어머님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우리가 채워줌으로써 아이가 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 주신 학부모님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에 있는 보호자의 빈자리를 남은 한부모가 어떻게 채워줘야 아이들이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 게 아닌가 하는 추정이 되는데요. 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정신과에서 이 애도라고 하는 이슈는 우울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제 대체로 애도가 있으면 우울증을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거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잃는다는 거, 애착 대상을 잃는다는 거는 우리한테 우울이라는 감정을 이제 많이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제 성인인데 이혼한 가정의 이제 성인분,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잃은 그런 성인분들 많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다 자신감이 없고 자기가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내가 엄마의 그런 좋은 기억들을 가지고 그 엄마의 모습처럼 열심히 살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온 시련이지만 나는 이걸 이겨내고 살았기 때문에 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냐. 아마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애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애도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같은 방향일 수는 없지만 아이들, 성인에 있어서 애도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잃었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그 사람과 보냈던 행복한 시간이 결국은 나의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서 내가 삶을 더 잘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라는 깨달음까지 가는 긴 과정입니다. 그럼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는 너는 디펙트가 있으니까 내가 너한테 힘이 더 되어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가 앞으로 긴 과정이지만 이 슬픔들을 잘 지나가고 나면 엄마가 혹은 아빠가 너한테 줬던 사랑으로 네가 더 잘 살 수 있게 될 거야 하고 믿어주는 거죠. 그쵸? 그거는 주변에서 누가 도와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내 삶의 슬픔은 내가 이겨내고 내가 성취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해나갈 수 있는 아이의 힘을 믿어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남은 부모의 역할은 아이가 그 길을 가는 걸 뒤에서 바라봐 주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보면 엄마 혹은 아빠가 그 자리에 있고 언제나 내가 힘이 들면 손 내밀 수 있는 그 자리에 옆에 있어주는 겁니다. 네. 아이가 애도를 잘 해서 그 과정을 잘 거쳐서 자신감 있는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어려운 일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도와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시험 불안이 너무 높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간단한 쪽지 시험에도 울고 한 번 울면 최소 2시간이라고 하네요. 자책을 하면서 나는 쓸모없는 아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잘 치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고 해도 힘들어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되게 기특한 아이네요. 그쵸? 네, 어머니들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아니 이게 무슨 고민이야 이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처음에는 요거 봐라 열심히 하려고 하네 예쁘다고 생각하다가 계속 울면 나중에 지쳐서 공부하지 말라니까 왜 그래 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접근하신 거에서 이제 약간 핀트가 안 맞는 위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너무 잘 치지 않아도 되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된다. 근데 너무 잘 치지 않아도 되는 건 이 아이의 소망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이가 타고난 기질을 인정하셔라.
이 아이는 잘해야 되는 아이인 거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짱 먹어야 되고 나 잘하고 싶은 아이인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한테 잘하지 마. 왜 그렇게 애써? 그렇게 얘기하면 아이는 나의 소망을 부정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은 당연하게도 정말 잘 치고 싶었구나, 못 봐서 너무 속상했겠다라고 얘기해 준 게 너무 당연하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이 아이는 울 거예요. 왜? 속상하니까. 그리고 한동안은 울 겁니다. 얼마 동안? 이 시기를 벗어날 동안. 하지만 이 시기를 벗어나면 짠 하고 아이가 언젠가부터는 그거를 혼자 이겨내는 힘이 생겨요. 너무 분하고 속상하고 못해서 막 죽을 것 같은데 엄마가 맨날 옆에서 아이고 많이 속상하겠다. 좀 더 열심히 해볼까? 엄마 어떻게 도와줄까? 했던 게 아이 안에 내재화가 되어서 그래 내가 많이 속상하긴 한데 또 힘낼 수 있어. 이런 내 안에 스스로를 돌보는 파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주는 건 길고 힘들지만 아이를 끝까지 달래주고 지지해준 부모가 그 파트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이 아이가 자신의 기질을 잘 극복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에서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또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텐데 그걸 하실 때 항상 아이의 그 감정 그 자체, 부정적인 감정 자체는 인정을 해주시면서 그 마음을 읽어주시면서 그런데 이제 위로도 하신다든지 이렇게 넘어가야지 그 아이가 마음이 잘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질문이 좀 많은데요. 부모님도 우울하고 불안한 경우 아이에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여러 가지 막 요구를 할 수도 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부모님도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거죠. 이거를 아이에게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부모의 양육 철학하고 좀 많이 닿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는 내가 어른스럽고 감당하고 그럼으로써 아이한테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고 권위가 있고 그리고 아이를 보호하는 존재로서의 부모가 되고 싶은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친구처럼 감정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게도 전자의 경우는 부모님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기보다는 이제 아이가 부모님의 감정을 캐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걱정할 때 설명해주는 정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요즘에 너무 우울해 보여서 누구누구가 걱정이 좀 되지 사실은 요즘에 할머니가 좀 많이 아프셔. 그래서 엄마가 좀 걱정하고 있어서 우울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어른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될 거야 하고 안심시켜주는 정도의 설명이 필요하겠죠. 근데 후자의 경우 아이랑 이렇게 감정을 서로 나누면서 친구처럼 지내고 싶은 경우는 조금 더 설명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부모의 감정을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늘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가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아이들은 흔히 부모를 기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고요. 부모가 힘들다는 걸 알 때 아이들은 부모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의 힘듦을 표현하는데 제한을 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우울, 불안을 표현을 할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 끝에 하지만 이러이러하게 노력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걱정하는 나쁜 일이 생기진 않을 거야. 엄마는 약간 힘들지만 네가 하는 것들, 네가 원하는 것들 도와줄 수 있어. 하고 아이가 마음을 닫지 않을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의지하는 부모님이 우울하고 불안하니까 이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과잉해서 또 해석하거나
또 혼자 상상해서 사실과 다르게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솔직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하지만은 뭐 그렇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일 날 상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람이다 보면 우울할 수도 있고 네, 불안할 네, 수도 네, 있는 네, 것처럼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가끔씩 아이들이 진료실에 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어떻게 알았어? 너 쪽집게네. 선생님 사실 피곤해. 근데 오늘 아침에 선생님 홍삼은 먹었거든. 괜찮아. 다 얘기해. 선생님 다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막 다 얘기하고 싶어지는데요. 네네. 예.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조금 더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학원 공부 때문에 지쳐한다고 합니다. 학원 공부를 놓을 수도 없고 또 공부하기에는 마음이 심란하고 어떻게 안정적으로 키워야 할까요? 이런 질문하셨거든요. 공부 문제 때문에. 네, 이거 완전 현실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입시 체계에서 중1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에 수행하느냐고 학교에서도 달달달달 볶이고 저녁에 학원 갔다가 뭐 8시 늦으면 10시에 오고 그러면은 하루가 이제 빽빽하죠. 근데 아이들이 알아요, 이제. 뭘 아냐? 내가 여기서 이걸 놓으면 난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훌륭한 사람도 못 될 것 같고 돈도 못 벌 것 같아 하는 거 아이들이 이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굉장히 이상적이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추구하시는 부모라면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앞에 부모처럼 공부 적게 해. 괜찮아.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현실 부모. 야, 그래. 그래도 네가 대학을 가야지. 라고 하는 부모는 아이를 푸시를 하겠죠. 네. 저는 이거 역시 부모님의 양육 철학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육 철학보다 더 앞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이 마음이죠. 그렇죠? 네. 아이 마음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학원 공부를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죄송하지만 의미는 없습니다. 아이가 학원 공부를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아이랑 이야기를 해봐야 되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이게 내 삶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 또한 아이랑 얘기를 해봐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모님은 일주일 동안 매번 저녁마다 30분씩 아이랑 이 주제를 갖고 토론을 했어요. 물론 아무리 그래도 부모님의 사심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심?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아이 기억에 어떻게 남나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나의 생각을 최대한 존중해 주려고 노력을 하셨어. 그리고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면 제일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어. 아이를 키우는 앞으로의 긴 시간 동안 이런 일은 너무 많이 생깁니다. 답은 이상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부모가 아이와 어떻게 상의해 나가느냐는 사실 그거를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아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부모가 공부하라고 밀어붙이면 아이가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껴요. 하지만 상의하면서 해결할 수 있고 무언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걸 배우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부모가 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겠다 하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중간 수단이고 그 네네. 과정에서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어떤 뭐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답이 아니라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뭐 잠깐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다니다가 2개 다닐 수도 있고 또 안 다닐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다양한 방법을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겠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네네. 작년 한 해 동안 아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은데 거의 외출 없이 집에만 있게 된 후에 활동적인 아이가 좀 무기력해지고 모든 일에 무관심해졌습니다. 그것도 우울과 관계가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다는 답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잘 모르겠다는 거는 우울과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건지
아니면 애가 뭐 이렇게 질문하면은 모르겠어 이렇게 답을 한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네. 네. 저는 사실 이 질문을 하신 부모님한테 하나를 먼저 체크하고 싶어요. 뭘 체크하고 싶냐면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인지.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사춘기로 들어가면 맨날 엄마 옆에 와서 막 쪼잘쪼잘쪼잘 얘기하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질문을 하면 응? 그래?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랑 맞물리면은 이게 꼭 우울이라고 딱 정의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코로나.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저희가 20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지냈어요. 20개월 동안. 누가 살면서 내가 20개월 동안 마스크를 쓰고 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겠어요. 그쵸? 그렇죠. 네, 감기나 걸리면 잠깐 쓸 줄 알았지. 황사 오면 잠깐 쓸 줄 알았지. 근데 이 긴 시간을 지나가면서 너무 당연하게도 이 긴 시간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매번 바뀌는 학교 스케줄, 오늘은 나갔다, 다음 주는 또 안 나갔다. 그리고 뭔가 좀 해볼만 하면은 또 2,000명으로 뜨고 이런 속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무기력감을 느끼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 20대에게서 작은 챌린지를 하는 그런 게 유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큰 계획을 세울 수 없고 뭔가 이렇게 내가 성취를 할 수가 없잖아요. 취업도 할 수 없고 학원도 다닐 수 없고 그러니까 작은 것들 뭐 오늘은 프랭크를 뭐 몇 분을 한다. 그런 것들을 목표를 세워서 하루하루 그거를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성취와 보람으로 느끼는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그만큼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기력감에 많이 이제 지금 젖어들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도 강박증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예, 불안을 호소하는 거는 뭐 너무 흔한 일이고요.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고 게임을 많이 하고 컴퓨터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우울이 아니어도 우울 유사 증상을 너무 많이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눈여겨 보세요. 우리 아이도 코로나의 영향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알아차려야겠죠. 근데 그렇다고 걱정하지는 마세요. 또 아이랑 엄마가 잘 상의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 또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학교라든지 아동 청소년의 뭐 신체 발달부터 해서 사회성 발달, 정서 발달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게 단지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런 뭐 연구 논문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다 영향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은 이게 지금 우울 유사 증상인지 이 친구의 경우에는 정말 우울증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센터의 말씀은 우리가 부모님께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니까 관심을 갖자. 이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질문을 짧게라도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예. 제가 짧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네. 속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고 참는 아이 어떻게 해줘야 하나요? 질문이 이게 간단한 질문이더라고요. 네네네.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유,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도 내 마음을 몰라서. 그게 가장 흔해요. 아이들한테 질문해 보면, 선생님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서. 네. 세 번째, 나도 이 말을 하는 게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이게 사실은 가장 큰 이유들입니다. 만약에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겠죠. 하지만 너무 내가 싫어서 아이가 말을 안 한다 하고 부정적인 회로만 돌리는 거는 어머니들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요. 혹시 아이들이 표현하기 어려워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김은진 센터장님 강의와 또 사례 토의와 질문과 대답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강의로 또 저희가 넘어가야 돼서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 3차 시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 주제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위기에 처한 아이, 어떻게 기회로 바꿀까요?에 대해서 박준성 원장님께서 자녀가 분노 조절의 어려움이나 자해 혹은 자살 충동 등 어려움이 있을 때 부모님이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박준성 원장님을 소개를 드리면요. 두드림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으로 계시고요. MBC 생방송 오늘 아침 고정 패널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EBS의 달라졌어요 시리즈의 전문가 패널로도 활동하셨고요. 현재 위기 청소년 대상 인지 행동 치료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원장님 강의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부모님이랑 아이가 이렇게 막 서로 다투게 되면서 점점 감정이 올라가는 악순환의 장면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저렇게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만하고 밥 먹자. 철수야, 영희야. 지금 역할극 해야 되는 거죠? 네네네네. 네네. 알았어. 이쪽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렇죠. 알았어. 밥 먹으라고. 알겠다니까. 조금만 더 하고. 야, 밥 안 먹어? 아이, 알겠다니까. 아이,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감정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많이 보시죠? 이런 일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걸 악순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요.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바람직하게 이런 악순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잘 지시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맨 먼저 이게 정말로 못하게 해야 될 중요한 행동인가라는 걸 판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시는 딱 한 번만 하세요. 자, 그만 스마트폰하고 와서 밥 먹자. 한 번 말했어요. 그 다음에 얘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손을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말은 하지 않고 이렇게 아이를 쳐다봅니다. 이게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역할극을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살짝 방해를 하면서 말은 안 하고 이렇게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짜증을 내지 않을까요? 그렇죠. 애가 네. 짜증을 낼 수 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여기서 살짝 막으면 얘가 막 도망치면서 나 조금만 이러면서 막 딴 데로 도망치기도 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애가 멈출 때까지 그대로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아요. 100%는 아니지만 80% 정도는 성공합니다. 예, 다음이요. 이때 이제 애가 화내거나 짜증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역시 말없이 하게 하기를 유지합니다. 그냥 가만히 우리가 자세를 유지하고 그냥 가만히 보면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무섭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얘가 뭐 협상을 하려 한다거나 뭐 5분만 더 하고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한 번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분 알람을 딱 맞춰 놓으시고 5분 뒤에 딸랑딸랑 울리면은 그냥 딱 가서 그때 또 다시 이렇게 딱 말없이 하게 하기를 하시면 되고요. 얘가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바로 다음에 말씀드릴 온몸 잡기를 좀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투덜거리지만 하면 대개 어머님들이 여기서 뭘 투덜거려 그러면서 막 화내시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그래, 이 되게 힘든 거예요. 얘는 이걸 자제하는 게. 우리는 이 자제력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온몸 잡기는 사실은 쓰지 않으시기를 바래요, 평생. 그런데 제가 굉장히 심각한 친구들을 많이 보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흉기를 든다거나 아버지가 아이를 때리는 학대나 뭐 이런 사례들도 많이 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위험한 상황들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들을 많이 찾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저보다 앞에 강의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얘기는 조금 상식을 벗어난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 앞에 얘기들과 달라요? 라고 하신다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황이 달라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온몸 잡기는 오늘 또 이게 방역 수칙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말 안 듣는 우리 아드님이나 따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나를 때리려고 할 수 있어요. 또는 뭐 이 친구가 뭐 나한테 발로 차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뭐 물론 흉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앞에서 얘를 갖다가 꽉 껴안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나를 때려요. 깨물고 침 뱉고 발로 니킥 날리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안으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은 얘한테 어떻게 말로만 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위험한데. 얘를 때리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위험한 순간에 우리는 얘 한 손을 잡거나 어째서든 휙 이렇게 당겨가지고 애 뒤쪽으로 위치해야 돼요. 뒤에서 접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자녀의 뒤에 서가지고 얘를 갖다가 확 껴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애랑 이렇게 가슴 높이로 하고요. 팔이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 팔로 저를 때려요. 그렇기 때문에 팔을 갖다 이렇게 포함해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목을 조이는 상태가 되면 100% 얘가 다음번에 어머님 목을 조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졸리면 절대 안 돼요. 가슴 부위로 하셔야 되고 꽉 누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머리 높이가 비슷하면 그 머리를 꽝 하면 이제 별을 보시게 되세요. 그래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피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 상태에서 두 분이 같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게 되면 넘어져요. 그러면서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같이 주저앉아야 돼요. 그래서 다리를 갖다가 무릎을 툭 치면서 같이 이렇게 엎드리듯이 주저앉아요. 그렇게 엎드리면서 내가 깔리면 굉장히 무거워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갖다 올라타야 돼요. 그러면서 꼭 안으면서 아이를 올라탄 상태에서 그레꼬로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레슬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 아이가 굉장히 욕을 하면서 막 반항을 하고 심한 위험한 행동을 하면은 힘을 더 세게 주고요. 애가 지쳐가지고 힘을 좀 빼면 우리도 살짝 힘을 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이가 진정될 때까지 있는데 초등학생이면 한 5분 안에 다 진정이 대체로 되고요. 중1, 2 정도 되면 2시간을 가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가출하려고 하거나 아이가 이제 자살하겠다고 창으로 뛰어가는데 걔를 잡는 경우, 부엌에 가서 뭐 위험한 걸 잡겠다고 하는데 걔를 잡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이런 방법들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뭐 지금 경찰 부르고 119 불러도 5분, 10분 뒤에 와요. 맞아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저는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셨던 강의들과는 굉장히 좀 결이 다를 거예요. 네.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들어주시고 네. 이 강의를 듣고 이렇게 뭐 배우신 게 별로 없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배우실 만한 상황이 아니길 바란다는 말씀이에요. 네. 하지만 뭐 주변에서 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소화기 사용법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평생 동안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는데 알아놓으시면 네. 사람 하나 살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사실 뭐 저희가 없으면 좋겠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퍼센티지는 적지만, 근데 정말 뒤에서 이렇게 온몸 안기 이런 거 이렇게 좀 팁이 될 만한 것들을 지금 실시간 뭐 진료실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하신 다양한 정도의 그 행동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처 방법은 간략하지만은 좀 팁을 주셨습니다. 저희 원장님께 그 좀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몇 가지 좀 심도 깊은 그 좀 토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위기 상황인데요. 이제 지금 주제 자체가 좀 위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화가 나면 표현하는 법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에게 화가 나고 우울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해 손목에 자해를 하는 아이인데요. 중3짜리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것과 관련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몇 개를 좀 모아봤는데요. 아까 그렇게 화가 나는데 감정 표현을 못 하겠다고 막 이러는 친구가 그렇게 막 괴롭다 보면 우리 어떻게 돼요? 괴로울 때 어떻게 하세요? 너무 괴로우면은 이러다가 벽을 주먹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거 자해예요. 그다음에 막 소리를 지르죠. 으아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거 자해예요. 목이 자해예요. 목이 날아가요. 그다음에 이제 막 뭐예요? 그 침대를 치는 친구도 있고 막 울면서 머리를 집어 뜯는 친구도 있고 이게 다 자해의 시작이고요. 요게 이제 조금씩 우리가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면은 보통 사람도 쓴다는 거예요, 이 방법을. 그리고 자해에 대한 흔한 오해가 이거를 우리가 관심 받으려고 한다,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한다, 우리 어른을 협박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자해를 하는 상당히 깊은 이유, 상당히 근본적인 이유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여러분도 아까 괴로울 때 막 머리를 뜯잖아요. 괴로우면 우린 뭐든 하게 돼요. 괴로운 나머지 벽을 치고 막 혀를 깨물고 막 숨을 참고 자기 목을 집어뜯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가슴을 쳐요 막. 근데 여기에서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손목을 긋거나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어싱 하는 것도 그렇고요. 용기가 부족해서, 죽을 용기가 부족해서 자해를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죽는 거는 차마 못하겠으니 내가 이런 자해를 하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나중에 이걸 많이 하다 보면 자해를 하면서 쾌감이 온다고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까 그 관심 받으려고 많이 아니다. 일단 오늘 강의 다 까먹으셔도 자해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셔도 저는 참 오늘 강의에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 많은 분들이 왜 그래? 이런 거니? 저런 것 때문에 그래? 엄마가 이래서 그래? 뭐 이러면서 막 걱정하면서 막 이렇게 대처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막 화를 내는 분이 있어요. 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네 부모는 어떻게 생각하겠니? 이러면서 막 혼내고 이런 대응이 하나 있고요. 강력한 대응을 할 때가 있고, 완전 반대쪽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쟤 못 죽어. 아유, 괜찮아. 냅둬. 뭐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막 이렇게 하는 대처가 있어요. 되게 양극단적이죠. 자, 저는 이런 것들이 안 좋다고 봅니다.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된다는 건 뭐 대충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친구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요, 굉장히 걱정과 불안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회 불안, 낯가림, 학교 가는 게 되게 불편한, 친구들의 따돌림이 불안한, 막 이런 친구들도 많고요. 혼날까봐 무서운 게 있어서 뭐 이런 것도 많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싶을 때 애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서 사회적 욕구, 그다음 성취 욕구, 성적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뭐 과고 가려고 막 공부하면서 전교 1, 2등 하다가 성적이 이번에 2개 틀려가지고 5등으로 떨어졌어요. 바로 죽겠다는 거예요. 성취 욕구가 높은 친구들 같은 경우 그게 안 되면 죽고 싶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욱하고 충동스러운 애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도 이렇게 뭐가 조금만 걸핏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팍 죽고 싶어지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 이유를 찾아야지, 겉에 뭐 얘가 뭐 원하는 거 얻으려고 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본 이유가 뚜렷하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치료도 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극단적으로 혼내거나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 중간을 좀 잘 찾아야 돼요. 여기쯤으로 갈지 여기쯤으로 갈지. 그 자동차 보험에서도 뭐 완전히 뒷차만 가해자, 앞차만 100% 실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되게 뭐 8대2, 7대3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손해 사정을 좀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거고요. 그럼 당장 극도로 애가 되게 괴로워할 때, 애가 막 그 손목을 그으려고 하는 걸 엄마가 발견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이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한다면은 저희는 자해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이 말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자해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자해를 하더라도 약간의 가벼운 형태로 대체를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칼날로 커터칼로 하던 애가 칼 등으로 자해를 하는 걸 우리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그거를 한다. 그러면 정말 고마운 일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커터칼로 자해를 하는데 그거를 눈썹 칼로 자해를 한다. 이것도 약간 나은 형태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조금씩 그 강도를 낮춰가면서 얘가 그 괴로운 상황에서 그걸 안 하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로 긋다가 벽을 쳤어요. 그러면 야, 잘했다. 이건 마치 30점 맞던 애가 40점 맞을 때 너 40점이 성적이니? 이런 게 아니라 야, 그래도 10점 올랐네? 라고 얘기해 주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효과는 비슷하게 가면서 자해와 이전에 하던 자해보다, 부작용은 이전의 자해보다 조금 작은 쪽으로 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한보라도 진전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 시기가.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뭐 중1 때 자해 시작했는데 다 좋아지면 고3 졸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오래 걸리는데, 아이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부모님이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를, 이렇게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게 핵심들인데 이런 거 잘 하시다 보면은 더 나쁜 결과를 예방하시고, 얘가 정말로 진정 원하는 게 뭐였는지를 아시게 되면서 정말 가족 간의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조금 불편한 이야기이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경우고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는 많이 보는 이야기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런 아이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렇게 자해를 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게 뭐 감기처럼 자해까지 가는 아이들은 하루 이틀 내에 낫는 게 아니라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좋아지는, 노력해야 되는, 그리고 환자와 치료자와 또 보호자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조금씩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좋아지는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여정일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 그 과정 속에서 갑자기 자해하는 아이한테
사실은 뭐 화를 내거나 다른 방법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당장 그만둬라 뭐 이렇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좀 자해 방법을 조금 덜 그 개인적인 피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약해지도록 그런 방식으로 점점 치료의 길로 하나하나 다가가야 된다.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사춘기 아이가 감정이 격해지면 매우 폭력적으로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말에 일일이 말대답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아이, 초등학교 또 3학년짜리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지금 모아놓은 거거든요. 벌써 이러니 매일이 전쟁입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제 자해하는 아이였고 이번엔 좀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아이에 대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강의도 거의 막바지인데요.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정말 힘드신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친구들에 대한 대처 방법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안 간다. 그럼 감사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아까 하나는 자해 쪽으로 가는 애였고요. 지금 이건 굉장히 공격적인 친구입니다. 자, 이 공격성의 정도가 중요해요, 역시. 막 그냥 작게는 그냥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사춘기 아니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이제 소리를 질러요 막 엄마한테 화를 내고 울부짖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해 엄마한테 밀쳐요. 오늘도 몇 명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엄마를 때려요. 자 이러면 이제 어머님도 화나가지고 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이래요. 막 물건을 던져요. 부수고. 예, 이렇게 되면은 참 힘들죠. 여기에서 뭐 다 진료를 받으러 오시면 좋겠지만 당장 이거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정도도 중요한데 이 빈도도 아주 중요해요. 이게 뭐 좀 딱 한 번 있었다 그리고는 안 한다. 그럼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여러 번 있다? 이게 맨날 이런다?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살펴봐서 하여튼 정도가 심하면 아무래도 좀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는데 정도가 가벼우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만 가지고도 좀 한번 해보실 수는 있어요. 이게 이유가 애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것도요. 물론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안 돼서 해요. 대개는. 뭐 지금 게임 하고 싶은데 엄마가 게임 그만해 뭐 이러면은 스마트폰 그만 줘 뭐 이러면 화나죠. 근데 그 강도가 너무 세게 나오는 애들은요. 대개는 선천적으로 기질이 조금 욱하시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대개는 이제 엄마 아빠 중에 욱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대개 유전이 있습니다. 이런 충동성을 타고난 친구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공감을 되게 못하는 이런 특성들이 좀 있는 친구도 있고요.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겁니다. 이런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으로 지가 한번 에이씨 하면서 화를 내는데 엄마가 이러면서 막 쫄아가지고 엄마가 약간 좀 그냥 벗어나 아빠 어떻게 좀 이러면서 빠져. 그리고 제재를 잘 못했어. 해야 될 때.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점점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천적인 거는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요거는 뭐 훈육과 교육 같은 것들이 조금 효과는 있는데요. 후천적인 거는 상당히 많이 좀 우리가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아마 저희 쪽에 진료를 받으러 오신다면 뭐 산만화나 ADHD 또는 반항아, 품행장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단이 될 텐데요. 여러분 이럴 때 흔히 부모님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충돌해가지고 얘를 확 꺾어줄 것이냐 이쪽 끝이죠. 아니면 허용하고 얘가 원하는 거 다 이렇게 들어줄 것이냐 이 두 개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거든요. 대개 아버님들이 막 저런 자식은 한번 확 해줘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눌러주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머님은 애한테 그렇게 하면 학대다 그러면서 애한테 이렇게 잘 대화로 하려고 그러다가 자칫 이게 자꾸 끌려가는 허용 쪽으로 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역시 극단과 극단이죠. 제가 권하는 건 뭘까요? 이 양쪽의 극단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권하는 건 균형입니다. 이 양쪽 충돌과 억압의 극단도 좋지 않고 허용의 극단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대8, 8대2 가르마가 아니고 극단이 아닌 균형을 잡아서 이렇게 살살살살 섞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제재가 필요할 땐 제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손목 잡기만 딱 해도 아프게 1초에서 2초만 딱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엄마를 때렸다. 그러면 뭐 6살짜리면 그냥 안 돼 하고 딱 이렇게 잡고 끝내면 돼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 고학년 이때부터는 이제 무섭습니다. 중학교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온몸 잡기를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좀 해야 되고요. 지시를 잘 하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지시, 경고, 행동. 이게 보통 아까 지시를 지시 반복하면서 이게 자꾸 감정이 올라가요. 그래서 서로 악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를 반복하지 않고 단번에 하게 하기라는 아까 지시하고 행동으로 탁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가야 이런 그 공격성이 더 유발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 아이가 사실 이게 공격성이라는 게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없어 보세요. 그럼 맨날 호구 같은 애예요. 맨날 학교에서 맞고 지는 애가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게 있는 건 필요한데 너무 당하지만은 않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이거를 조절을 못하고 세게 나오면 이게 이제 학교에서 가해자가 돼버려요. 학폭의 가해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조절 능력을 좀 배울 기회예요. 이게 바로 집에서 아주 엄청난 우리가 충동 조절 능력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이걸 잘하시면 집에서 안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도 안 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우리가 생긴 게 다른 것처럼 타고나는 기질도 다 다르고 공격성의 정도도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뜻대로 안 될 때 우연히 공격성을 드러냈을 때 그때 부모님의 반응 그게 다음에 그 공격적이거나 부적응적인 행동을 강화시키느냐 아니면 오히려 좀 저하시키느냐 하는 거에 자제력을 영향을 키우느냐. 그렇죠.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도 생각을 하시면서 반응을 하시라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한 반응이 우연히 한 반응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자아 성찰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하신다면은 다음에 더 잘 반응하실 수 있게 되고 해서 최소한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더 강화시키지는 않는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제재라든지 또 어떨 땐 좀 들어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가 제재를 보통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요. 꼭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화를 내거나 했을 때 좀 들어줄 것인가, 혹은 좀 제재로 이제는 갈 것인가, 한계를 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적절한 선에서 밸런스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아이의 그런 이제 좀 아주 심한 경우는 극단적인 아이도 있겠지만 흔히 또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런 게 일상생활에서 아이 키우면서 그랬을 때 부모님의 반응 요령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세 번째 질문들인데요. 이 사회성 문제에 대한 질문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친구가 하나도 없는 아이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낯선 공간이나 사람들을 피하려고만 하고 혼자가 편하다는데 그런 친구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인데 부모님이 보니까 친구와 통화하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단짝을 만들고는 싶은데 성향이 자기랑 맞는 친구는 없다면서 그냥 대충 지낸다. 본인은 뭐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걱정이 되는 이런 사연들을 올려주셨습니다. 원장님. 이 질문들이 또 꽤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왜 위기냐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거 위기라고 봅니다. 제가 진료 처음 시작할 때는 이걸 위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이 사회성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성이 참 다양한 의미로 쓰여요. 그냥 뭐 친구 사귀는 법, 사회성 좋다 그러면 뭐 친구 잘 사귄다 이런 의미 정도로. 근데 뭐 싸움을 잘 안 하느냐 그러면 뭐 사회성 좋다. 뭐 넉살 좋게 말 잘 붙이냐 이러면 사회성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리려는 건 이 사회성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는 거지. 관계에 대한 욕구가 아예 없으면 그건 약간 우리는 자폐 성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욕구는 있어. 친구 사귀고 싶어. 근데 안 돼. 요게 이제 위험해요. 이게 저는 위기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역시 극단적으로 사회성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없는 애들은 약간 이건 진단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관계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애들도 있어요. 사랑에 대한 욕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그게 욕구가 만족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정말 잘 사귀고 싶은데 친구가 나를 그만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얘는 굉장히 상처를 잘 받아요. 그래가지고 막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막 아까 그 처음에 자살 충동 오는 애들 중에 관계 욕구가 너무 심한 애들이 그런 극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한 균형이 중요해요. 관계를 적당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자, 친구를 이렇게 원하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게 얘가 왜 이럴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릴 때는 낯가리는 거 아시죠? 네, 그 낯가린다는 게 바로 이 사회성이 떨어지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안이에요. 수줍다라는 표현, 내성적이다, 소심하다, 겁이 많다, 불안, 요거 다 사실 비슷한 말들입니다. 그래서 참 웃긴데 제가 이 친구가 낯을 가려요? 그러면 아니요, 낯은 안 가려요. 그러셔요. 근데 겁은 좀 있어요? 겁 없어요. 불안은요?
불안은 불안은 진짜 심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땐 이게 다 비슷한 말인데 어머님 중에는 이거를 굉장히 다른 단어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다 약간 생물학적으로 세로토닌이 좀 부족한 성향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사람을 약간 무서워한다든지 발표를 무서워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그 3월 달만 되면은 이렇게 친구한테 먼저 말 잘 붙이지 못하고 약간 학교 갈 때마다 월요일마다 배 아프고 뭐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신학기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거 다 이쪽이에요. 낯가림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어른이 돼가지고도 이게 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사회공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만만한 게 아니고요. 전학을 가면 얘네들이 학교에 적응을 잘 못해요. 근데 진짜 심한 애는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가서 말을 안 해요. 학교에서 말을 안 하고 집에서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말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적 한묵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무서워하는 대상이 뭐 어른을 무서워하는 사람 또는 자기 또래 친구들만 무서워하는 경우로 이렇게 좀 무서워하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남자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여자만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는 보통 소수 정예로 1명, 2명. 근데 그 친구가 전학 가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바로 왕따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요. 도와줄 친구도 없어요. 친구 하나 겨우 있다가 걔랑 약간 틀어지면 그 순간 왕따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생쯤에 등교를 거부하면서 천천히 그때부터 집에만 있다가 학원도 가기 싫다 그러다가 은둔형 외톨이로 가다가 30년을 그렇게 살고 부모님 70에 아드님 40에 저한테 진료를 받으러 오세요. 저희 애가 군대 가기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30년째 집에만 있다.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이게 이제 일본에 뭐 300만 명이 있대나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가 그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이거 정말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이분들이 잘 되면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하는 거고 그럭저럭 직업 같은 거를 이렇게 뭐 천문대라든지 독서 사서 뭐 이런 거 하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게 저 무서워요. 이 친구들이 정말 잘못되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10년 이상 추적 관찰을 하다 보니까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 정말 치료를 받아야 되는 친구들인데요.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살펴봐야 되고 후천적인 이유 쪽에는 되게 학대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대개는 얘가 힘들더라도 등교를 강요해서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겨야 나중에 결국 위기를 넘기고 괜찮아지지 않겠느냐라는 파와 또 다른 거는 얘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허용해줘. 그렇게 두는 파와 두 가지 철학이 막 싸우세요. 이쪽에 아버님, 어머님 이럴 수 있는데 여기도 역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압박도 안 좋고 완전히 허용도 안 좋고요. 살짝 애 상태 봐가면서 조금 가보자 그랬다가 힘들어하면 조금 빼줬다가 배려를 해줬다가 조금 가자 그랬다가 이 다양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고요. 친구를 좀 연결시켜주는 것도 좋으시고 잦은 이사는 좋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한테 잘 맞을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학교를 안 가려 한다거나 이렇게 친구를 못 사귀는 것을 어머님이 발견하셨다면 이거는 정말 중요한 발견이에요. 대개는 부모님을 닮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겁이나 걱정이나 대인관계 측면에서 그걸 이해하시고 얘가 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제부터 좀 플랜을 새로 짜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욕구도 다 다른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그런 욕구가 이제 많은데 사실은 많은데 처음부터 이제 뭐 그런 욕구 자체가 별로 없는 친구들, 좀 적은 친구들은 좀 덜하겠지만 그런 친구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사회적 불안이 높다든지 본인의 어떤 그 대인관계의 불안 레벨이 높아가지고 친구를 못 만들고 그러면은 정말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이라는 존재가 사실 아시겠지만 뭐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고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대인관계 불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나중에 직장도 가지고 또 뭐 경제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 잘 좀 문제가 있으면 좀 도움을 받고 좀 좋아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아이들에 따라서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한 15분 정도 남아서 또 다른 케이스 또
모아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질문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온라인 수업 중인데 게임만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돌아서면 똑같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고요.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질 않고 뭔가 하려고 노력이나 의지가 전혀 없는 아이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핸드폰만 하고 다른 의지가 없다. 이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요. 등교 거부를 하고 게임만 하고 학업에는 못 따라가니까 이제 학교를 안 다니겠다. 학교를 그만두겠다.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있다고 하네요.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네, 이런 그 충동 조절의 어려움은 이제 게임, 스마트폰, 요즘 애들 또 도박에 빠진 애들도 사실 많은데요. 네, 오늘 들어왔던 질문 중에는 주로 게임과 스마트폰이더라고요. 이제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중독을 왜 하는 것일까? 하면 일단 재밌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현실이 괴로운 애들이 현실을 피하려고 하는 측면도 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울해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이걸 하는 애들도 있어요. 게임에서 잘하니까 애들이 막 우와 인정해주니까 어우 서든에서 계급이 대장이래 뭐 이러면 막 애들이 인정해주니까 와 해가지고 가는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다음에 얘가 타고나기를 자제력이 떨어져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주로 ADHD 쪽인데요. 자, 그럼 이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역시 정도입니다. 이걸 정상이라고 볼 것이냐, 치료가 필요한 문제라고 볼 것이냐 이건데 구분이 어려우시면 일단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 해보시고요. 안 되시면 오십시오. 네. 어째서 이게 문제가 될 거냐라고 할 때 이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명한 연구가 두 개 있어요. 마시멜로 연구랑 더니든 연구 있는데요. 마시멜로 연구는 아마 교육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더니든 연구는 이제 그 뉴질랜드의 더니든이라는 도시에서 1971년인가요? 그때 태어난 신생아들 1000명, 한 해에 태어난 애들 1000명을 그대로 지금까지 한 40년, 50년을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뭐 혈압, 맥박, 뭐 키, 직업 뭐 이런 걸 다 조사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자제력이에요. 이 자제력을 어릴 때 3세, 4세, 5세 때 따따따딱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20살에 뭐 먹고 사나, 돈을 얼마나 버나, 뭐 하고 사나 뭐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결과가 놀라워요. 그 1000명한테 보니까 이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공부를 계속 하는 경우가 많고 자제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초중고에서 학교를 때려칠 때가 많다는 거지. 자제력이 높은 사람은 술, 담배를 덜 피는 경우가 많고 자제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술, 담배를 많이 해. 이쪽은 비만이 많아, 이쪽은 비만이 적어. 이쪽은 10대 부모가 많아, 술, 담배 중독 많고 마약 중독도 많고요, 외국이니까. 이쪽은 가난해, 범죄를 많이 해. 인생이 참 한마디로 불행하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나중에 어디 신문기사에 찾아보세요. 더니든 연구 찾아보시면은 무섭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학원을 보내야 될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의 자제력을 키워야 돼요. 이거 안 되면 망가지는 그런 경우예요. 저도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건 이게 다른 연구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아까 질문과도 다 연결이 사실은 돼 있는데 우리 아이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잖아요. 돈 많이 벌고 아주 좀 여유 있게 살길 바라시잖아요. 불행한 일 안 생기고 그러려면은 자제력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유 얘 게임 하는데 그것 좀 하면 어때?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뭐 하루 3시간, 4시간 요즘 뭐 선생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하루에 재보면은 스마트폰 하루에 3시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즘 정상이 애들이 하루 한 3시간쯤 하는 것 같아요. 2시간, 3시간, 4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것도 너무 좋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 여러 번 제가 반복하죠. 극단과 극단은 좋지 않다. 적절한 상황을 이렇게 주시면서 밀당을 좀 하시면서 약간 허용했다가 이 정도는 안 돼. 그러면서 약간 제한을 했다가 이런 균형을 좀 하는 게 좋지. 막 잔소리하고 핸드폰 부수고 애랑 뺏으려고 몸싸움하고 아예 몇 년을 뭐 중2까지 안 사준다 이러고 막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네 맘대로 해 하고 포기하는 것도 좋지 않고요. 양극단 좋지 않아요. 균형, 기준을 잘 정하시고 규칙을 정하시고 합리적으로 하세요. 그다음에 이거를 시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 요금제를 가장 무한 요금제를 하지 마시고요. 최저 요금제로 하세요. 데이터를. 그다음에 와이파이만으로 좀 조절을 하세요. 우리 집 와이파이를 하는 회사들 중에는 요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와이파이를 갖다가 아버님이 밖에서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딱 끊을 수 있어요. 집 와이파이를.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이 PC방 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회, 이것을 어떻게 기회로 볼 수 있냐? 이 자제력 훈련이라는 건요. 얘가 자제가 안 된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ADHD 기질일 수도 있고요.
이런 그 충동성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은 잘 되면 대박입니다. 진짜 저희들은 저희 정신과 의사들은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굉장한 정치인이라든지 굉장히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은 야, 저 사람 ADHD 기질이 좀 충동적인 성향과 욱하는 성향과 막대한 에너지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잘 되면 대박이고요, 못 되면 쪽박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당연히 대박이죠. 그래서 자제력 훈련이 굉장히 필요해요. 만약에 자제분이 충동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한 고졸 정도까지는 자제력 훈련의 기회라고 삼으세요. 이걸 다른 사람, 부모님이 못 해주시면 나중에 사회가 시켜요. 그때는 어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시키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말씀은 정말 자제력도 아이들마다 타고나기를 조금씩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자제력이 뭐 원래 잘 있는 애들은 사실 뭐 이렇게 고민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제 결국 그런 게 좀 부족한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이제 극단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건 좋지 않다는 거죠. 맞죠. 예를 들어서 막 극단적으로 뭐 아예 못하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했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지금 정하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성적으로 항상 그 기준을 정해놓고 아이가 그거를 잘 따를 때도 있지만은 또 못 따를 때도 있는 게 또 그러려니 그렇지 그 않겠습니까? 기준을 넘기면은 그날만 딱 제재를 조금 3시간 더 했어. 그러면 다음날 3시간 깎아요. 이런 식으로 좀 합리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굉장히 그 이성적인 그 부모님의 그거를 이렇게 이 아이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이런 식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자제력을 내가 키워주겠다. 그렇죠. 예,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게임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빠지는 에너지가 있는 친구들은 사실 그 방향성을 좋은 쪽으로 틀면 또 어떤 뭐 굉장히 남들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하기 힘든 큰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기회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제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부모님이 이제 이성적이고 어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절대 감정적이거나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아이를 도와주시라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네, 것 여기 같습니다. 자제력을 어떻게 키우나요? 질문하셨는데 바로 이렇게 굉장히 원하는 거를 자제하는 훈련을 하면서 자제력을 키워나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아이의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시면서 그거를 어떤 일종의 트레이닝 같은 거네요. 아까 폭력적인 아이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아이의 어떤 행동을 강화할 것인가 자제시킬 것인가 하는 거 영향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런 프라블럼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모님이 끝까지 그 이성적으로 아이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계속 극단적으로 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해주는 것이 아이의 자제력 훈련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아직 또 질문을 또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도한 불안, 걱정, 강박이 있는 아이들 질문을 좀 모아 보셨는데요. 자신의 모습을 누군가가 찍고 있을까 걱정이 된다고 하네요. 예, 집에서 하는 소리도 밖에서 들릴까 자꾸 조용히 하라고 한다고 하고요. 지금 마지막 시간이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위기의 아이들입니다. 길에서 말하면 다른 사람이 듣는다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잔인한 상상을 한다고 하네요. 이거를 혼내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원장님. 이게 좀 흔치 않은 일들이죠. 보통 분들은 경험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이 잔인한 상상이라는 건 보통 그 동물을 갖다가 껍데기를 벗겨서 뭐 죽이는 데든지 뭐 온갖 상상들을 다 합니다. 굉장히 그 별별 상상이 다 있는데 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죠? 뭐 친구가 떠나면 어떡하죠? 뭐 우리 집이 갑자기 가난해지면 어떡해요? 도둑이 들면 어떡해요? 남들이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나를 갖다 안 좋게 보면 어떡해요? 하여튼 어떡하지예요. 이 어떡하지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입에 붙은 경우는 이제 범불안장애라고 저희가 보는데 이런 친구가 있고 잔인한 범죄나 뭐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성관계라는 상상이라든지 뭐 뛰어내리는 상상이라든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굉장히 이상해요. 내가 왜 이런 걸 하지?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은 건가? 뭐 이러면서 막 되게 불안해져요. 그 외에 이제 씻기, 깔끔하게, 확인하기, 완벽, 대칭, 정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다 강박증, 불안장애, 뭐 범불안장애 뭐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요 사실 누구나 있습니다. 저도 조금은 있고 어떤 사람이나 조금씩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중요한 건 정도입니다. 심하면 진단이 되는 거고 가벼우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면 도움받으러 오시고 약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방법을 통해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는 상당히 다른 거에 비해서 양육보다는 기질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걱정과 불안의 기질을 이미 갖고 태어난 경우가 많고요. 거의 10중 8구는 부모님 중에도 걱정이 많거나 불안이 높거나 꼼꼼하시거나 우울하시거나 뭐 짜증 많이 내거나 뭐 이런 분들 많아요. 이게 가벼우면은 걱정 불안인데요. 심하면 막 짜증을 내요. 아, 왜 이러냐고 이러면서 막 짜증을 내요. 이게 더 심하면요. 이제 공황장애도 와요. 우울증에도 빠져요. 그리고 막 남을 때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간편한 쉬운 병이 아니에요. 이쪽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한 대처는요. 엄마, 나 이런 이상한 상상이 들어요. 라든지 엄마, 우리 3시에 가는 거 맞죠? 엄마 3시에 가는 거 맞아요? 엄마 3시? 이러면서 자꾸 얘기를 하면 괜찮아. 맞대니까. 불안해하지도 않아도 돼. 이러면서 자꾸 위로하고 설득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방법 쓰시거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혼내기도 해요. 너 왜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서 혼내고 싸우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다 쓸모없습니다. 효과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요. 증상을 더 키워요. 이 방법들은. 그래서 그런 방법 쓰지 마시고요. 심지어 이게 이제 한 1년, 2년 가면은 이제 가족들이 다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막 따로 살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정도가 심하면 치료를 하시되 모두가 괴롭거든요. 아이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이거는 일단 해보는 건 뭐가 있냐면요. 애가 엄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엄마 이거 맞죠? 그럼 위로를 주지 마세요. 너무 간단하죠, 방법이. 그냥 애가 한번 물어보는 신용을 해봐 주실래요? 저한테? 엄마 이거 맞아요? 한 번은 답을 합니다. 아빠라고 해야겠네요. 3시 하는 거 맞아. 네. 3시 하는 거 맞아. 또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빠? 그냥 그럴 때 하시던 답을 일 하지 하세요. 말라는 말씀이시죠? 네, 답을 안 해요. 네. 이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져요. 왜냐? 답을 해주면서 점점 증상이 심해져요. 또 위로를 얻기 위해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이게 강박증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간단한 팁이지만 어머님이 이것만 하셔도 증상이 더 강화되진 않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요.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증상들은 어느 정도는 있어야죠. 뭐 3시가 맞는지 확인 한 번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심하냐가 문제예요. 너무 깔끔 떨고 너무 완벽을 추구하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애들 중에 이쪽으로 빠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성적 잘 나오다가 갑자기 확 무너지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하여튼 어머님이 강박적인 질문에 답을 하시지 않은 거, 요거 하나 배워가시면 또 혹시 이런 사례 있으시면 집에서 간단히 대처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들은 사실 저희가 약물 치료로 바로 시작하지가 않거든요. 어떤 해볼 수 있는 행동교법을 먼저 해보는데 지금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 한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박증이라는 게 강박적인 생각을 하면 불안해지고 그랬을 때 그거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하는 것이 강박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부모님이 아이들이 강박적인 생각을 했을 때 그거를 확인함으로써 그 불안을 누르뜨려는 그 질문, 그게 강박 행동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부모님이 답을 해주시면 아이의 심해져요. 증상에 협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모가 돼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강박증이라는 건 우리가 없애야 될 어떤 일종의 그러니까 증상이라고. 아이가 원래 이 해야지 마땅한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줄여줘야 될 부분을 자꾸 부모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아이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같이 아이하고 그러니까 맞장구를 쳐주시는 게 되면은 네가 그것 때문에 불안하구나. 예. 3시까지 가는 거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거를 자꾸 이제 만약에 반복해서 답을 하게 되면은 강박적인 증상을 자꾸 이제 답을 해줌으로써 같이 이렇게 강박증의 세력을 더 넓히는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치 강박증 치료할 때 이렇게 뭐 만지고 손 씻는 친구들 치료하려고 오면은 만지고 안 참기, 손 안 씻기 이런 거 연습하거든요. 비슷하죠. 예, 그런 거랑 비슷하게 나도 모르게 부모님들이 거기에 맞물려 들어가서 강박적인 그 응답으로서 이렇게 협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오히려 강박증의 세력을 키울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미리 설명해 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답을 안 하면 왜 부모님이 답을 안 하는지 모르고 이제 나의 어려움을 모르시나 이렇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답을 안 하는 게 맞다는 거를 여기 질문도 나왔는데요. 네. 답을 안 해주면 애가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막 엄마 이러면서 더 불안해하는데요. 고산을 넘으셔야 돼요. 고산을 넘어서 그냥 답만 안 하면 돼요. 막 네. 비웃진 마시고 네. 그냥 이렇게 보시면서 이러고 그냥 하시던 일 하시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점점 묻는 빈도가 하루에 10번 확인하던 게 5번 확인하고 3번 확인하고 이러다가 점점 안 물어도 이제 자신의 마음이 편해진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박증은 원래 아이 것이 아니었다는 거. 그래서 그 세력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팁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실 내용이 지금 굉장히 조금 들으시다 보면은 조금 과도한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조금 불편하신 이야기들도 있으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 마지막 주제가 이제 어떻게 도와줄 거였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강의가 좀 위기에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그런 게 있으셨더라도 주제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아이들도 도와주기 위해서 마지막 시간에 좀 심도 깊은 토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그 임상 경험, 풍부한 임상 경험을 살려서 강의해 주시고 또 이런 사례들을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묶어가지고 답변을 해주신 박준성 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 어느덧 저희가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021 우리 아이 성장 콘서트의 마지막 날이었고요. 그동안 1차 시는 일상으로의 회복이었고 2차 시는 아이 잘 키우는 부모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은 3차 시는 어떻게 도와줄까요? 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긴 시간 동안 했는데 그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행사는 주최는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교육부의 청소년 모바일 상담센터에서 주최를 했고요. 또 후원으로 한국학교정신건강의학회에서 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